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과의 김정훈 교수입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부모님들 중에 진료실에서 저랑 이렇게 뵌 부모님들도 계시고 뵙지 못한 부모님도 계시긴 한데요. 이런 좋은 자리에서 부모님들께 미수가병증이나 또 미수가에서 생길 수 있는 간단한 안과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목을 미수가 망합병증 길라잡이라고 했는데 뭐 제목이 거창하지 그렇게 거창한 내용은 아니고요. 부모님들에게 미수가 망합병증과 또 미수가에서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들을 좀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미수가를 진료하는 안과 의사 입장에서는 미수가 아이들 진료하는 게 보통 안과 진료보다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죠. 뭐 부모님도 아시는 것처럼 뭐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면 그 자체가 그냥 저희들한테 이렇게 압박감을 주잖아요. 많은 기계음도 있고 아이들의 상황에 대한 마음의 안쓰러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 자체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기도 하는데 가장 큰 거는 저희가 검사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미수가 망합병증을 꼭 그 선생님들이 실력이 꼭 부족해서 검진을 잘 못하고 하는 거기보다는 실제 검진을 하다 보면 아이 검진을 하려고 눈에 이렇게 검사 기구를 대는 순간 아이의 호흡이 떨어지거나 심장 박동이 떨어져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붙어 있어서 도저히 저희가 이제 검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미수가 아이들은 보통의 신생아 아이들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눈이 아직 성숙된 상태가 아니어서 각막이나 수정체 혼탁,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백내장이라고 하는 게 의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적으로 수술이 꼭 필요한 백내장이 아니더라도 수정체가 뿌옇게 보이는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검진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고, 또 동공이 잘 커지지 않아서 망막에 유리체 혼탁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검진하기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미수가의 아이의 안절을 보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사실은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미수가 망합병증의 3기 변화를 갖고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 똑같은 아이를 검진하는 사람이 살짝만 눌러서 검진을 하면 마치 변화가 없는 것처럼 감춰집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진료하는 의사의 실수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미수가인 아이들은 워낙 공막이 얇아서 약간의 조금만 눌러도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공막이 눌려서 검진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부모님들한테 미수가 아이들 수술하고 나서 아이가 마치 이 포도 아래 알맹이가 빠진 껍질처럼 말랑말랑한 상태예요 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잘 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 검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서 생기는 미수가에서 생기는 문제를 대부분은 부모님들은 미수가 망막병증만 알고 계실 텐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의 대부분은 미수가 망막병증을 부모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는 게 주된 목적인 거고, 또 미수가에서 저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또 하나 문제는 백내장이라는 거고, 각막과 결막에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눈 밖에서부터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보통 검은 동자라고 얘기하는 각막을 통해서 빛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정체를 통과해서 결국에 망막에 이제 빛이 닿아야 물체를 볼 수 있는데, 미수가 망막병증은 말 그대로 맨 뒤쪽에 있는 망막의 문제인 거고요. 아이들한테 생기는 영아 백내장은 이 수정체, 빛이 들어가는 중간 단계에 수정체에 생기는 문제이고, 적지 않은 아이들이 눈곱이 끼는 문제 때문에 또 엄마들이 걱정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가 망막병증은 말 그대로 미수가에서 생기는 망막의 병입니다. 이거를 약해서 ROP, 이렇게 ROP라고 불러서 부모님들도 계속 그냥 보통은 미수가 망막병증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ROP라고 그냥 말씀하시죠. 잘 알고 계셔서. 그럼 미수가 망막병증은 어떤 병이냐? 말 그대로 미수가에서 생기는 망막의 병입니다. 근데 망막이라는 건 원래, 그러니까 의과대학에서도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망막은 신경 조직이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은 경우에 오해하는 게 뭐냐면, 어른들에서 생기는 황반변성, 이게 망막의 병이라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애는 미수가로 태어나서 망막의 신경에 병이 생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미수가 망막병증은 미수가에서 망막의 병이 생기긴 하는데, 그 병에 발생하는 이유가 눈의 혈관이 미숙해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수가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긴 일이고, 주된 병변은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 그게 점점 진행하면 신경에도 영향을 줘서 결국 이제 망막병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수가 망막병증은 미수가인 아이는 누구나 다 생기는 거냐? 엄밀하게 얘기하면 미수가 망막병증은 미수가라면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미수가 생기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말하는 미수가는 소아과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37주 이내는 그럼 다 생기는 거냐? 그럼 모든 애들 다 검진이 필요한 거냐?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수가 망막병증은 미수가로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도 특히 출생 시의 제테주수, 이걸 이제 제스테이셔널 에이지에서 GA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고 출생 시의 체중, 이 두 가지가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적을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왜 출생 체중, 제테주수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왜 굳이 출생 체중이랑 제테주수를 표시하지 않았냐? 출생 시 체중과 제테주수는 절대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 적어놓은 28주 1500g이라는 거는 미국의 소아 안과 학회 회원들한테 조사를 했답니다. 당신들의 병원에서는 어떤 아이들을 검진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28주 이내의 아이 제테주수가 출생 시 체중이 1500g 이하인 아이에 대해서는 검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제테주수나 출생 체중에 따라서 체중이 적은 아이들이 검진을 해야 한다는 걸 뜻할 뿐이지 절대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이 병원의 상황에 따라서 또는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렇게 출생 체중 제테주수를 중요하게 여기냐면 미수가 망막병증에 대해서는 그 이전부터 많은 연구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수가 망막병증을 어떻게든 예방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비타민 E를 준다든지 산소를 줄여본다든지 서펙턴트를 쓰는 거, 뭐 빛을 조절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어느 것도 예방하는 방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결국 미수가 망막병증에서는 그냥 미수가인 아이들 중에 제테주수가 적고 또 출생 시 체중이 적은 아이들한테 검진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저희들의 이제 고민거리인 거죠. 실제로 저희가 아이들이 신생아인 아이들이 사망하게 되는 가장 많은 이유가 감염병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전에 그것 때문에 되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감염병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이 나오면서 사실은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으니까 사실 미수가 망막병증도 미수가에서 생기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예방할 방법이 있다면 그 해결법이 될 텐데 안타깝게도 예방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미수가인 아이를 검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실제 검진을 해서 발견하는 망막의 병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망막의 혈관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병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볼까요? 아마 제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셨던 부모님들은 아이가 이러이런 망막병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플러스라는 게 있어서 우리 아이는 좀 짧게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플러스가 없어서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플러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수가 망막병증은 망막의 혈관의 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혈관의 변화를 나타내는 활동도를 보여주는 지표를 플러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사진에서 보이는 얇은 혈관, 이 혈관이 동맥혈관이고 굵고 진한 색깔이 정맥인데 보시는 것처럼 동맥이 꼬불꼬불꼬불하게 생겨 있는 변화, 정맥이 약간 두꺼워져 있는 변화, 또 그 외에 뭐 유리체 온탁 이런 몇 가지 소견, 네 가지 정도 소견을 바탕으로 플러스라는 걸 판단합니다.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느 혈관이 구부러지는 거야? 뭐 혈관이 두꺼워? 하시겠지만 적어도 이 영역은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한테 맡겨주시면 되고 적어도 이제 플러스라는 거는 아이가 지금 갖고 있는 미수가 망막병증의 활동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있으면 똑같은 병기를 갖고 있는 미수가 망막병증 아이더라도 좀 더 빨리 심하게 진행할 가능성을 갖고 있고 또 거꾸로 망막증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플러스가 제일 먼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플러스 이외에 부모님들이 대부분 알고 계신 게 1기 변화이냐 2기 변화냐 3기 변화이냐 이런 용어들을 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미수가 망막병증의 1기 변화라는 건 뭐냐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혈관이 자라다가 자라지 못해서 경계 부위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를 1기라고 표현하고요. 이 변화가 좀 더 두꺼워지기 시작하면 2기.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변화가 생긴 거랑 약간 두꺼워진 거 어떻게 구별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사실 1기, 2기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과서에도 뭐라고 써 있냐면 1, 2기를 구별하기는 어렵다라고 되어 있고 경험이 쌓이기 전까지는 1, 2기를 구별하는 게 어려운데 사실 1, 2기를 구별하는 건 별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 2기 정도의 변화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90% 정도는 기다리다 보면 저절로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90% 정도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1, 2기 정도의 변화를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미수가 망막병증이 생기려고 해요 라고를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1, 2기 정도의 변화를 갖고 있는 아이들한테서는 중환자실에서는 1주 넘지 않게 또 조금 뭐 외래에서 팔로우하는 아이들하면 2주 넘지 않게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를 이제 주위에서 보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변화를 갖고 있는 애들의 한 90% 정도는 또 경과를 보다 보면 저절로 좋아지면서 좋아지는 게 일반적인데 안타깝게도 일부 아이들은 이 변화가 좀 더 진행해서 3기 변화를 갖습니다. 3기 변화는 약자로 EFP라고 하는데 이 용어를 부모님들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 왜 3기 변화는 다른 어떤 모습이냐면 이 용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망막의 바깥으로 혈관이 자랐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 두꺼워져 있었던 변화 앞쪽으로 이렇게 이제 혈관들이 자라 올라오기 시작하는 변화를 갖고 있으면 3기 변화라고 하고요. 3기 변화를 갖고 있는 아이들조차도 플러스가 심하지 않으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3기 변화를 갖고 있지만 3, 4일 정도 간격으로 경과를 보는 애들도 있습니다. 플러스만 없으면. 근데 이제 보통은 3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병이 다시 되돌아가지 못하는 비가역적인 변화로 이제 가기 시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료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3기 변화가 생기면 치료를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럼 3기 때 치료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 부모님들은 아마 레이저 치료와 주사제 치료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아닙니다. 방법은 냉동 치료의 방법도 있고 레이저 치료도 있고 주사제 치료도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 모두가 여전히 활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냉동 치료라는 걸 거의 들어보신 적이 없어서 모르시는 분이 많겠지만 아이의 눈의 상황상 혼탁이 너무 심해서 망막을 직접 관찰하기 어려울 때는 냉동 치료로라도 저희가 치료를 합니다. 실제로 이 냉동 치료는 없어진 치료가 아니고요. 저야 이제 미숙아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천 질환을 보는 의사 입장에서는 코우츠라는 병이나 아니면 망막 모세포종이란 종양에서는 여전히 냉동 치료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 하나의 방법입니다. 눈의 암 치료할 때도 레이저 치료도 있고 안구대 주사 방법도 있는데 어느 방법을 선택할 거냐 하는 거에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료하시는 안과 선생님이랑 소아과 선생님을 상의해서 아이한테 필요하다 그러면 어떠한 치료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방법이 더 좋고 더 나쁜 것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레이저 치료를 했다고 치면요. 이 아이는 저희 서울대병원에서 태어나서 진료를 보다가 아까 보신 것처럼 혈관이 꾸불꾸불꾸불한 플러스도 생겨 있고 3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서 레이저 치료를 했습니다.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레이저 치료를 어디에다 할까 이렇게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레이저는 이렇게 혈관이 자라있지 않은 부분에 레이저를 합니다. 그럼 여기다 레이저를 하면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우리 레이저를 하면 우리 애가 시야가 좁아져서 앞으로 시력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통은 미수가 망막병증을 갖고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눈의 전체 혈관의 5분의 3 정도 자라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5분의 3 정도의 혈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주변부에 레이저를 하더라도 아이들은 시야가 60도 내지 70도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우리가 보통 시야가 10도만 있어도 운전도 다 하실 수 있고 일상생활 합니다. 다만 10도의 시야를 갖고 있으면 좀 침침해 이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30도의 시야를 가지면 본인이 전혀 시야가 좁은지 어떤지를 잘 모르고 살거든요. 어른들도. 결국 60도, 50도, 60도의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아이가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시야가 좁아질까 봐 우리 애가 치료를 받는 게 나는 걱정이야 라고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러니까 전혀 시야에 문제가 되지 않고요. 물론 일부 아이들은 혈관이 너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시야에 영향을 줄 만큼 저희가 레이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만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은 건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예를 들면 이 아이가 그러면 레이저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아까 앞선 사진에서 보였던 꾸불꾸불한 변화들이 레이저하고 나서 한 5개월 됐더니 구불거리는 변화가 없어졌죠. 플러스가 풀렸고 레이저한 부분은 이렇게 흉터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흉터가 남게 되지만 보기에는 되게 속상한 모습이지만 아이는 시력 발달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이제 이 아이는 한 다른 예로
다른 병원에서 몇 번의 레이저를 했다고 되어 의뢰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아서 보시면 이렇게 망막이 일부 박리가 되어서 들리기 시작한 거죠. 소위 말해서 망막 박리가 되어서 저희한테 왔는데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망막 박리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 애는 완전 실명이에요. 우리 애는 그 다음 수술 유리체열제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슨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이 아이는 이렇게 망막 박리가 시작되었지만 레이저가 비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이렇게 레이저를 다시 꼼꼼히 해줬더니 보시는 것처럼 5개월 후에 비록 흉터는 무섭게 남았지만 망막도 잘 가라앉았고 정상 시력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알고 있는 나쁜 상황이라는 게 꼭 정말로 나쁜 상황으로만 계속 치달아서 나쁜 상황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절대로 어떤 상황이 생겼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또 그 다음 단계 치료가 필요하다면 또 그 다음 치료 단계에 대해서 안과생명 상의해서 치료를 하면 아이의 눈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방향이 맞는 거고요. 자, 3기 변화에서의 치료를 넘어서 이제 3기를 넘어서 4기 5기가 되면 4기 5기의 미수가 망막병증 변화는 망막 박리가 생기는 것을 4기 5기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망막 박리가 시작된 4기에서조차도 레이저 치료를 잘 해주면 망막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시기를 놓치면 4기 5기가 되면서 망막 박리가 되면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4기 5기에 이제 저희가 하게 되는 수술은 아이의 혈관이 조금 자라 있으면 공막 두르기라는 수술을 하고 혈관에 자라 있는 정도가 너무 적으면 수정체를 없애지 않고 이 막만 자르는 유리체열제술을 하기도 하고 완전히 망막 박리가 다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수정체를 제거하면서 유리체열제술을 수술합니다. 저희가 이제 망막 박리가 다 된 아이를 어떻게 수술하냐 이렇게 부모님들이 되게 궁금해하시고 뭐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냐면 저희 아이 이제 일주일에도 여러 아이들이 이 수술을 받게 되니까요. 받으시면 부모님들이 항상 이제 보통 정보를 찾으실 때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어른 망막 수술하는 것들을 이제 보통 찾아보시게 되니까 그럼 우리 애가 이 수술을 하고 가스를 집어넣고 실리콘을 집어넣어서 우리 애가 이렇게 엎드려 있어야 되고 비행기도 못 하고 생각하시는데 미수가 망막병증은 그렇게 수술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수술하냐면 이 보시는 것처럼 5기 미수가 망막병증 갖고 있는 아이한테 수정체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수정체 뒷면과 망막 사이에 있었던 막을 이렇게 살살살살 벗겨내서 제거해내고 나면 뒤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망막입니다. 이 망막을 노출시킨 다음에 그 접혀져 있는 망막 사이에 잡아당기는 막들을 제거해주고 망막을 펴주면 망막이 펴집니다. 펴지는 아이들도 있고 펴지지 않는 아이도 있지만 펴집니다. 펴지면 거기에 공기를 집어넣어서 망막을 펴주고 수술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실제 깜난쟁이 아이들이 엎드려 있을 필요도 없고 수술한 다음 날도 제주도에서 올라온 아이는 제주도로 돌아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 수 있는 수술인 거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가장 큰 거는 미수가 망막병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 2기 정도의 변화가 설사 생기더라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문제없이 좋아집니다. 아주 일부의 아이들이 치료가 필요한 3기의 변화를 갖는데 이 3기의 변화가 있을 때 놓치지 않고 치료하면 시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기를 놓쳐서 4기, 5기의 변화가 되어도 역시 치료의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다만 4기, 5기 정도의 변화가 되면 그때는 저희가 수술을 해서 망막을 붙여놓더라도 좋은 시력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망막 끌림, 드래깅이라는 것 자체는 망막이 붙어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드래깅이 생기기 전에 소위 말해서 망막 끌림이 생기기 전에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면 예전에 부모님이 생각하시던 것처럼 꼭 3기 변화가 생겼을 때까지 기다렸다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에 따라서는 저희가 1, 2기 때도 치료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플러스가 심하면.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보를 찾아보시고 알아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또 하나 또 거꾸로 실제 진료실에서 제일 이제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지금은 치료해야 되겠는데요? 라고 하시면 뭐라 하냐면 3기 변화 없는데 치료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시기를 좀 놓치는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그냥 기준은 아이들을 치료하는 의사는 누구든 아이한테 제일 최선의 치료를 하려고 노력해주고 있는 거니까 진료하는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생기는 질환 중에 두 가지 질환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미수가 망막병증 이외에 아이들한테서도 백내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백내장은 어른들한테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아이들도 백내장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어른과 아이 백내장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 어른에서 생기는 백내장은 어른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데 부모님들한테 나이가 들어서 주름살이 생겼는데 얼굴에 이쪽에는 주름살이 생기고 이쪽 안 생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들한테 생기는 백내장은 수정체에 전반적인 혼탁이 생기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좀 심해지지 나이가 들수록 주름살이 없어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점점 나빠집니다. 하지만 아이들한테 생기는 백내장은 눈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일부 없어져야 될 구조물이 없어지지 않으면서 생기는 거고 대부분의 그런 구조물이 뭐냐면 유리체혈관이라는 혈관입니다. 근데 미숙아로 태어나면 유리체혈관이 잘 안 없어진 상태로 태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래서 백내장이 미숙아 아닌 아이들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사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백내장이 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주사 치료가 가지고 있는 미숙아마법병증을 치료하려는 장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백내장이 조금 더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백내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생기는 백내장은 옛날에는 선천백내장, 소아백내장 여러 가지 용어가 있었는데 결국 아이들이 돌이 되기 전에 생기는 백내장이라 그래서 영아백내장이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가끔 이제 안과 선생님들조차도 그냥 입에 익어 있는 이름이 선천백내장이라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선천백내장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부모님은 우리 애는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또 다른 무슨 병도 하나 더 있나 봐. 그게 아닙니다. 그냥 아이들한테 생긴 백내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백내장 어떻게 검진하냐? 어른처럼 이렇게 막 턱을 대고 하는 검진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물론 검진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아마 제 진료실에서 아이들 제가 검진하다가 무슨 그러니까 이 빛 한번 이렇게 살짝 비춰보고 불 끄고 잠깐 본 다음에 그냥 괜찮다고 하는 거 한번 보신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 저 진료하실 때 아이들한테서는 그냥 단순히 빛을 비춰보는 것만으로도 쉽게 수정체 혼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혼탁이 부분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는 부분과 여기 예를 들어서 보면 빛이 들어가지 않고 막혀 있는 부분과 빛이 들어가는 부분이 구별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부위에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빛이 안 들어가라는 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진료실에서 빛을 한번 비춰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발견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과 다르게 아이들은 혼탁이 부분적으로 생깁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혼탁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혼탁이 있는 아이들이 다 수술을 받으면 그럼 미숙아인 애들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겠지만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갖고 있는 백내장도 형태에 따라서 수술을 해줘야만 시력에 영향을 줘서 수술이 꼭 필요한 백내장이 있고요. 여기 보면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도 이거는 꼭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런 백내장은 가운데 똑같이 가리는 것 같은데 수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럼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건 안 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건 가르쳐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제가 농담을 하는 말이지만 이거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정말로 혼탁이 있구나를 발견한 다음에 오히려 소아안과 전문의에게 문의를 하시는 게 더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거를 수술이 필요한 상황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쉽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고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오늘 제가 아이가 백내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나면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애는 백내장이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방접종하러 소아과 선생님 진료봐서 갔을 때 우리의 백내장이 있는지 봐주세요. 분명히 이러실 게 분명한데 백내장이 있더라도 반드시 수술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은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이들이 수술이 필요한데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 시기에 따라서 아이들의 시력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수술이 꼭 필요한 아이를 교정주스로 16주 이내에 수술 안 해주면 그 아이는 영원히 시력 발달을 못합니다. 그래서 혼탁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발견한 다음에 얼른 안과에서 이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백내장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는 거죠. 수정체를 제거하고 어른처럼 수정체만 제거하면 끝이 아니라 뒤에 훈항이라는 걸 열고 망막 유리체혈제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른처럼 어른의 망막 수술하듯이 망막 수술까지 해주고 인공수정체를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인공수정체를 넣을 수 없는 아주 어린 애들 같으면 이렇게 두꺼운 안경을 끼거나 콘택트 렌즈를 끼웁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애가 콘택트 렌즈 끼워 하시겠지만 잘 낍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이들이 제 외래에서 아마 제 외래를 혹시 보시는 부모님들은 이렇게 조그마한 깐난쟁이들도 잔뜩 진료 보러 오지만 아주 어린애 아장아장 걷고 있는데 이 두꺼운 안경 끼고 있는 애들도 보셨을 거고 사실
아이들 아주 빨리 끼는 애들은 생후 4개월 5개월부터 콘택트 렌즈 끼면서 시력 발달시키는 애들이 있거든요. 저희 수술하고 나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잘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여튼 아이들은 어른하고 다르게 바로 인공수혈체를 넣지 않고 필요하면 이렇게 그 다음 치료를 걷는데, 꼭 알고 계실 거는 아이들한테 생기는 백내장은 어른하고 달라서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놓쳐서 시기를 놓치면 시력 발달 아예 못하기 때문에 혼탁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냥 오셔서 치료를 보시면 되고, 오셨을 때도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해도 그걸 설득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부모님들이 다 동의 안 하셔가지고 안 해도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결막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진료를 해보면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눈곱이 껴요. 이게 제일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눈곱이 끼는데, 눈곱이 고름처럼 몽글몽글 끼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3-4번 정도 몽글몽글 끼는 눈곱을 닦아주는 정도는 병이 아닙니다. 안약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눈곱이 끼었는데 눈꺼풀이 부어요는 안 됩니다. 눈곱이 끼었는데 눈꺼풀이 부은 거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한 아이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눈곱이 껴요 라고 중환자실에서 처음 얘기를 했고, 눈곱이 낀다 그래서 항생제를 아마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눈곱이 늘었어요 라고 한 게 3일째고, 그 이틀 후부터 각막염이 심해져서 결국 이 아이는 각막 이식까지 받은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는 뭐냐면, 아이가 눈곱이 끼는 건 되게 흔한 일이고 반드시 약을 넣어야 될 필요는 없는데, 눈곱이 끼는데 눈꺼풀이 부었을 때는 반드시 약을 넣어야 되는 일이 필요하고 안과 진료를 반드시 보십시오. 왜냐하면 어른하고 아이의 차이는, 아이는 이런 감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일주일만 해도 각막염까지 생길 수 있어서 시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맨 마지막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이들한테서 시력 발달의 제일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면, 이제 이 보통은 저희가 100일 정도를 아이 시력 발달의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눈 맞춤하거나 따라 보기를 하거나 근거리 보기를 하거나 입체시를 갖게 되는 게 보통 3개월, 교정 주수로 3개월이죠. 100일 무렵이거든요. 그래서 100일 이내에 아이가 시기능 발달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앞으로도 치명적인 시력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100일 이전에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하는 걸 되게 조심하세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보고 밖에도 나가야 되고 뭔가를 검진해야 될 시기가 100일 이전이니까, 오히려 100일 이전에는 소아과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만나서 아이가 문제가 없는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아이들의 발달의 중요한 시기는 100일, 6개월, 두 돌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안과적으로는 보실 수 있으면 진료를 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미숙아로 저한테 진료를 보는 아이들한테서 망막증이 없더라도 6개월 때 사시 검사를 권하고, 돌 무렵에 근시 난시 검사를 하고, 두 돌 때 다시 한번 근시 난시 검사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사람은 태어나서 두 돌까지 안구의 크기가 90% 이상 커지기 때문에 그때 가장 큰 근시 난시 변화를 겪습니다. 그리고 이건 맨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이 주의해서 봐야 될 시력 장애와 관련된 소견인데요. 이 중에서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의 안구 하향 편의인데,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진료실에서 여쭤보시는 게 뭐냐면, 우리 애가 눈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 우리 애 뭐 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사람의 눈은 정상적으로 눈을 감을 때 눈이 위로 올라가는 걸 벨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눈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는 정상적인 현상인데, 거기에 비해서 아이의 눈이 아래로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는 거는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아이의 중뇌 문제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눈이 아래로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진료를 보시는 게 맞고, 그 외에 부모님들이 제일 또 많이 물어보시는 두 번째가 눈떨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의 눈떨림의 가장 흔한 원인이 없는 경우가 많고, 눈떨림이 있어도 시력 발달을 제대로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눈떨림이 안구의 문제, 뇌의 문제 때문에 2차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시력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눈떨림이 있는 것 자체가 시력이 나쁘다에 꼭 중요한 어떤 지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눈떨림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뭐 짧은 시간 내에
설명을 드리려고 자세히 설명은 잘 못 드리긴 했지만 미숙아에서 생기는 망막증에 대해서 또 아이들의 백내장 그리고 이제 결막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